이제 잠시 이제 목차로 이제 가가지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 1장에 이제 1.7절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이제 첫날 데이 1을 우리가 이제 그 1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주로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일부터 이제 다루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주로 그 다루는 그 효과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밖에도 18페이지 보시면 3장의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들이 이제 3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요 3.4절하고 3.5절이 비지도라고 불리는 그런 유형들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알고리즘들은 이제 지도학습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훈련을 시킬 때 그냥 데이터만 경험시켜 줍니다. 야,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정답이 애매모호한데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도 뭔가 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요 비지도와 알고리즘들은 그냥 그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평가하는 것 자체를 정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성적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일일이 해봐야 돼요.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은 보통 언제 쓰냐면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참고용으로 이제 쓰는 편입니다. 뭐 데이터도 뭐 솎아내거나 뭐 이제 양상 같은 거 살펴볼 때 그 주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이제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달성하셔야 됩니다.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들의 대부분은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이 이제 주인공인 거고요. 비지도 학습은 이제 거드는 왼손 같은 거, 약간 이제 옛날에 슬램덩크식 비유로 하자면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오 이렇게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된다. 근데 만약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아니 말고 해. 그러면 아닌 것들 그냥 아니 말고 뭐딴거 쓰자. 뭐 이걸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지도학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답 알려줬잖아. 어떻게 했는지 알아내.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그 4일차 후반이나 아니면 5일차 정도에 언급드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지도 학습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도 학습에 이제 할애를 많이 해야 되고요. 야, 그러면 2장에서 5일차 전까지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요 3, 4, 5장의 내용들 자체가 지도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계속 이제 그 참고가 되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의 특정한 알고리즘을 다룬다고 해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3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져오고 4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참조해서 이제 모델 평가를 더 정교하게 어떻게 해야 이제 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20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이고 이제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 이제 마무리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은 이거는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하는 코드 생산성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뭐 큰 내용은 아니고, 네, 7장의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는 요번에는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이거는 그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이제 도입할 만한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딥러닝이 아니라서 지금으로서는 크게 뭐 쓰임새가 좀 없다? 이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장까지의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다룰 것이다. 이런 점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KNN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84%니까 95%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의 100%는 이게 착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요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같이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그 트레인 타겟하고 테스트 타겟을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크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니크를 통해서 이 트레인 타겟을 이제 보면은 0, 1, 2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테스트 타겟을 이제 해보면 2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걸 이제 그 도수를 하기 위해서 리턴 카운트까지 해보면 문제 상황이 이제 짐작이 이제 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어떤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 정렬이 된 걸로 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위쪽에 50개는 0번들이고 그 다음에는 1번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들인 경향성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는 2번의 일부가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트레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0번하고 1번은 50개씩 경험하는데 2번은 13개밖에 경험을 못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요 Y2 같은 경우에 얘만 이제 선택이 되니까 얘만 이제 3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둘 다 문제인데요. 0번하고 1번의 경험은 더 많이 해주고 2번은 더 적게 했는데 수능 시험장 가니까 2번만 물어봐. 완전 낭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리과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니까 이거는 알고리즘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데이터의 구성 자체가 알고리즘의 경험을 이제 뭔가 이제 치중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러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한 방법은 섞는 거예요. 쉐이키 하는 겁니다. 한번 섞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섞어 보겠습니다. 뭐 섞는 방법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numpy 랜덤에서 이제 퍼뮤테이션 하고 이제 표본의 수만큼 예를 들어서 10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10개를 섞어 봐라 하면은 0부터 9까지를 이렇게 섞습니다. 이제 요런 원리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그 표본 순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표본의 순서를 랜덤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numpy 랜덤에 퍼뮤테이션 하고 표본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본 순서를 데이터와 타겟에 일괄적으로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표본 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도수를 다시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무작위로 섞었기 때문에 0번, 1번, 2번이 뭐 38개, 40개, 35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타겟도 그 0번, 1번, 2번이 대체적으로 다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운이 없으면 이제 0번, 1번, 2번 중에 어느 하나가 누락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엄청나게 운이 없으면요. 근데 보통은 이런 편이지만 보장할 수는 없죠. 근데 당연히 저랑 이 값이 다르실 거예요. 같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랜덤에서 numPy 이제 랜덤하고 랜덤 스테이트에서 그 난수 초기 값을 적당한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제시됐으니까 제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난수 초기 값 하고 난수 초기 값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np를 지우셔야 돼요. 자, 물론 난수 초기 값을 할당해야 되겠죠. 적당한 값, 뭐 1, 2, 3 이런 거 할당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0 이상의 정수면 되고요. 뭐 어떤 값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동일한 값이면 이제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수 초기 값을 결정을 딱 하고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아래쪽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트레인에서 42, 35, 36의 도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스트에서는 8, 15, 14의 도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요번엔 다르면 안 돼요. 왜냐면 난수 초기 값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제 그 난수 초기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현이 가능한데 이런 말씀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죠. 이런 분포가 좋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분포. 이거는 수능 시험 나갔는데 0번은 8개 물어보고 1번은 그 2배에 가깝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0번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덜 물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오죠. 근데 여기 트레이는 반대죠. 어려운 문제들 많이 물어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섞이는 섞였지만. 뭐 어떤 게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경험 자체를 고르게 해주는 게 좋고 평가도 고르게 물어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 랜덤 스테이트를 특정하게 이제 설정을 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 예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뭐 0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죠. 적당히. 그러면 지금 랜덤 스테이트를 제가 0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012가 38, 37, 38로 거의 균일하죠. 이러면은 이제 좋아요. 거의 베스트에 가깝죠. 분포적 측면에서는.
야, 근데 이거를 왜 38을 못 맞추냐? 그건 이제 딱 안 나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12, 13, 10이니까 여기서도 거의 베스트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죠. 도수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도수적인 측면에서는 이 난수 초기 값을 현재 0으로 설정했을 때 분포가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난수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했다고 치고 다시 한번 알고리즘 훈련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딱 94.6이 나오는데 이게 그 아까의 94.7에 거의 근접하죠. 근데 이게 왜 그 소점 한 자리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 모수가 달라서 그래요. 아까는 150개 전체를 평가한 거고요. 지금은 37개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가이기 때문에 이 소점의 마지막 요 자릿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동일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는 기존과 규칙 기반하고 좀 다른 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테스트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여야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의 입장이에요. 알고리즘의 입장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 데이터는 다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훈련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규칙 기반에 비해서 아까는 100점이라서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점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모형이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모형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용어를 좀 정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 또 현재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같이 개념의 틀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데이터 생성 과정,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줄여서 DG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생성 과정은 일부는 우리가 잘 이해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데이터 생성 과정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은 충분히 필요한 만큼 근사하게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중력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질량이 있는 것들은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뉴턴이 주장했는데 사실 그런 힘은 없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왜곡으로 인해 우리가 끌어당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뉴턴의 법칙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공식들은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뉴턴의 공식들이 힘과 질량, 속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이터 생성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상세하게 논의하는 이유는 데이터 생성 과정을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든 모르든 현상은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 데이터 생성 과정은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대체로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측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특정한 형식을 정해 관찰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왜 수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정하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측면을 열어두고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날씨에 멋진 곳에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사진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진에는 순간의 느낌이 모두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으로 인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추억들을 꺼내보는 표지판 정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사진에 그 느낌을 모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관점을 정할 수밖에 없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간단하거나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모두 기억하면서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지형 지물들을 개략적으로 판단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현실의 정보가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추려내는 추상화를 효과적으로 해야 현실에서 기능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머릿속에는 현실에 대한 모형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들은 현실의 디테일들을 과감하게 생략해야 합니다. 모형의 좋은 예시는 지도입니다. 지도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의 개념입니다. 효과적인 지도는 현실의 세부적 부분들이 잘 제외되어 있어야 하고 지형 지물과 도로 등이 지도를 참고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통해 현실과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와 같은 모형은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형을 기반으로 한 경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은 현실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효과적인 모형은 현실에서 유용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모형은 근본적인 실제 원리, 즉 데이터 생성 과정을 근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DGP를 실제로 알 수 없거나 실제를 표현하고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여 그러한 활용이 비실용적인 경우 모형을 형성하여 활용합니다. DGP를 실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모형이 실제 얼마나 근사한가를 아는 것도 사실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은 모형을 활용한 계획과 예측이 현실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용함 정도로 모형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모형을 형성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현실에 대한 관찰과 경험, 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직 현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물체나 사건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가면서 주변과 상호작용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종종 신속해집니다. 또한 모형을 형성하는 데 모형의 원형이 필요합니다. 이는 약간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는 매우 복잡한 내재적인 규칙을 갖기 때문에 현재 딥러닝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2~3살 정도면 언어를 상당히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강아지에게 언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면 유튜브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해서
개가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대체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개의 뇌 구조에는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템플릿이 없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있어서는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모형의 원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원형이 있을 때 데이터로 표현되는 경험들이 그러한 모형을 특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모형의 원형과 모형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일란성 쌍둥이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이 쌍둥이가 어릴 때 헤어져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전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의 범위는 동일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형의 원형은 동일하지만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언어를 습득했느냐에 따라 이 두 명의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언어를 즉시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언어를 배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형의 원형은 동일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모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딥러닝 기법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드디어 텍스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언어의 수준은 잘 교육받은 어른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말하고 읽기를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활동은 현재 딥러닝 모형의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 양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딥러닝 언어 모델들은 인터넷 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어떤 인간도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텍스트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언어의 일반적인 규칙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언어에 대한 효과적인 모형의 원형으로서 템플릿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길게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이거라는 데이터 생성 과정인 이제 DDP를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일의 주가가 얼마가 될지 예상이 불가능하죠. 그 원리가 뭘까요? 아니면 얼른 부자가 되시길 바래요. 얼른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기가 계시는 게 아니죠. 얼른 가서 부자가 되시길 바라는데 보통 이걸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그 뉴턴의 예시를 들었는데 F는 MA라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 F는 MA라고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께 질문한 적이 있는데 되게 혼났어요. 그 F의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는 묻지 말래.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야. F는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거 뭔가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묻지 말래.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아인슈타인 이런 게 진짜로 F가 있는 게 아니고 어쩌고 뭐 이게 뭐 시공간이 왜곡돼서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F는 MA라는 공식을 써서 화성 탐사선을 보낼 수 있냐 하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F는 MA는 굉장히 유용한 모형이고요. 근데 실제 DGP를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모형하고 이제 DGP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냥 그 모형을 형성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융권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날씨 예측을 하시고 뭐 금융 상품에 대한 뭐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완벽한 모형 그냥 불가능해요. 어때까지나 불가능하고 그건 이제 딥러닝에 뭐 그 어떤 모형이 나온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건 이제 불가능의 이제 영역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유용하다. 라고 하면은 그게 진리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그 딥러닝이나 기계학습뿐만 아니고 어떤 모임도 사실 DDP를 제대로 잡아내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형을 형성하고 모형이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범위에서 이제 충분히 유용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 언제까지나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유의미한 경우가 있고 어떤 모형들은 갱신을 굉장히 자주 해주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 강의 금융권 분들이 당연히 많이 오시는데 그 은행 쪽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비포 코로나랑 이제 코로나 기간이랑 포스트 코로나 기간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훈련시켰더니 잘 안 되더라. 당연히 잘 안 되죠. 그 이런 겁니다. 이게 그 기계학습 모형들이 동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독립동일분포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텐 계획인데 오늘은 아니고요. 근데 그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에서 저한테 프로젝트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근데 제가 화성에서 살다가 와서 지구에 코로나가 있었던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전체 구간을 가지고서 훈련했는데 모양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안 맞지?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역사 기록을 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라는 게 발생해서 전 세계가 문을 닫았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이렇게 쪼갰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이랑 코로나 중간의 상황이랑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쪼개서 학습시켰더니 훨씬 나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왜 그럴까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은 일단 미국의 금리가 양적 완화로 막 이렇게 풀리던 시대잖아요. 그죠? 막 비트코인도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고 막 주택 가격도 엄청 오르고 막 이랬었잖아요. 막 이제 신나던 시기.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갑자기 모든 게 문을 닫죠. 그래갖고 막 정부 지출도 많이 늘어나고 막 재택근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포스트는 그러면은 코로나의 비포로 바로 돌아가느냐? 아니죠. 세계 각국이 막 전쟁에 뭐 이렇게 휩싸이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넘고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로 동결이 됐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요. 제가 그 경제학 전공 안 해서 모르겠는데 슈카월드에서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환율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다시 돌아갔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동일하게 놓고서 같은 모형을 훈련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낼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대체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주식 같은 거 예측하는 뭐 리딩방이나 방송 같은 거 보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말이. 근데 그게 왜 맞는 거 같냐면 뒤를 보고서 얘기하니까 그렇거든요. 뒤를 보고서 요구가 딱 쪼개고 이렇게 하면 뒤를 보고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구간인지를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앞을 보고서 얘기하기 어려워. 앞으로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지금 들어가야 돼, 주식 들어가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거를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들어가? 아니면 이게 뭐 더 내려갈까? 테슬라는 어때요? 테슬라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전기차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세일 기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니다. 이게
전기차가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도요타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갖고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가면서 어때? 뭐 하이브리드가 최고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제 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기차가 도입돼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데까지 반년이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보고는 예상이 이제 사실상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재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으로 상의를 이제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형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는지 좀 정리를 이제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의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 생성 과정을 근본적으로 잡아내는 건 어렵고 이제 모형이 유용한가를 따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KN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시켰을 때 이게 진짜로 이 데이터의 그 본질을 잡아내는가 이런 거는 무의미한 질문이라고요. 무의미한 질문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얘가 불꽃을 그래서 알아낸 거야? 이게 무의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얘를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로 예측을 시켜봤을 때 그게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발생한다. 이러면 유용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용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기대하는 건데 그 기대는 틀릴 수도 있다. 왜냐면 만약에 그 기대가 틀리지 않는다면 복권을 사실 필요가 없죠. 그 복권은 기대값이 뭐 몇백만 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청약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막 줍줍 뭐 이렇게 있고 막그 로또 청약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죠. 왜냐면 기대값으로는 야 그거 안 돼. 야 내 너 수학 못하니 막 그 뭐 집사람한테 막 그 계산해가지고 이봐 뭐 몇십만 명이 지금 동시에 이제 하잖아. 그러면 몇십만 분의 1이잖아. 이건 안 돼. 한대 누군가 되잖아. 그죠? 그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확도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언제나 이제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평가 방법에 그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용한가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알고리즘만큼 중요한 것이 이 평가가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를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나누는 이제 43페이지의 영역인데요. 44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셨는데 요 22번 입력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구현을 우리가 이제 간결하게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이클론의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하위 패키지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AP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직접 구현하실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셔플 해야 되겠죠? 셔플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비율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기니까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서 이제 직접 구현하신 부분에 이제 대응합니다. 그런데 이제 셔플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동일한 순서로 그 데이터와 타겟을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동시에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타겟이랑 테스트 타겟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쉼표가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데이터가 두 개로 쪼개지고요. 타겟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수행하고 나서 트레인하고 테스트 타겟을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랑 결과가 다르시겠죠. 왜냐면 이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하는 원리가 여기에 이제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랜덤 스테이트까지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랜덤 스테이트를 특정한 값으로 이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를 특정하게 고정하면 요 양상이 저랑 동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지는 않죠. 왜냐면 이 경험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값 자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한 가지 방법은 랜덤 스테이트를 그냥 적당히 다른 걸로 이제 바꾸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러자니 어느 세월에 이게 좋은 값이 나올지를 우리가 보장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설정을 추가하겠습니다. stratify라고 하는 설정을 추가하고요. 아이리스 타겟 데이터를 대상 값으로 하겠습니다. 요 stratify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낯선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stratify를 하시게 되면 랜덤 스테이트를 뭘 잡아도 이 유형들이 거의 균일하게 섞입니다. 요 stratify는 우리말로는 이제 구간화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거를 0번, 1번, 2번을 몽땅 다 섞은 다음에 나누면 이 비율이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칸막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0번은 0번끼리 섞는 겁니다. 1번은 1번끼리 섞는 거예요. 2번은 2번끼리 이제 섞는 겁니다. 섞기는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혹시 1대1대1의 비율이 아니더라도 이제 각 유형별로 지정된 시험 비율만큼만 이제 언제나 쪼개지기 때문에 원본의 비율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이제 최근에 우리 선거했잖아요. 근데 선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만 물어봤어요. 출구조사 때. 너 누구 뽑을 것 같아? 저는 100번 뽑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하나 말을 듣고 100번이 당첨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곡이 심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출구조사를 이게 지역별로
이게 잘 그 분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별로 나누는 게 스트래티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잘 이렇게 뽑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로소 출구 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은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다 수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알고리즘을 이제 평가를 하면 이제 아름답게 97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수행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경험시켰는가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고 또 평가도 다르죠. 근데 이 점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정말 제대로 잘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준비했는가 이런 점이 이걸 평가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늘 첫 번째 날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